게네랄 펠마샬이라는 계급은 독일 국방군의 가장 높은 군사 계급을 나타내며 아돌프 히틀러가 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했습니다. 이 칭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대를 지휘하고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한 일부 장군에게만 수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제국의 몰락 이후 이들 원수들의 삶은 어둡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헤르만 괴링은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자살했습니다. 또 다른 저명한 야전 원수인 비렐름 카이텔은 사형을 선고받고 전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처형되었습니다. 반면 사막의 여우로 알려진 에르빈 롬멜은 자살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힐 재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들은 가장 잘 알려진 사건들 중 일부였지만 조사할 가치가 있는 다른 흥미로운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터폰 예를 들어 브라우히치는 독일 국방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갈수록 자신의 삶과 군 경력이 끊임없이 쇠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941년 후반 모스크바 전투에서 독일군이 참패하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분노한 히틀러는 그를 해고하고 바르바로사 작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렸다. 해고된 후 그의 삶에서 전장은 사라졌지만 개인적인 갈등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우히치는 그해 초에 이미 심장마비를 겪었는데 이 사건으로 그의 취약한 건강이 드러났고 몇 달 동안의 끊임없는 전투로 인해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약한 심장과 끊임없는 정신적 피로는 매일을 견디기 힘든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뒤로 밀려나 군 지휘권을 직접 장악했고 브라우히치는 예비군 지휘로 밀려났으며 한때 상징적이었던 그의 인물은 전쟁의 배경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근처의 자신의 거주지에 틀어박혀서 독일군에게 갈등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승리와 확장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고 붕괴의 현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총통과 국가사회당과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한때 분노에 찬 지도자였던 히틀러에게 보인 충성심이 그의 유산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폰과 이혼했습니다. 카르스테트는 1938년에 결혼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샤를로테 리퍼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 관계 역시 긴장으로 얼룩졌는데 그의 가족 중 일부가 나치에 대항하는 저항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연합군이 독일로 돌격했을 때 브라우히치는 모든 공식 임무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살리기 위해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건강과 힘은 망가졌지만 그는 또한 과거가 그를 영원히 숨겨진 채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1945년 5월 전쟁이 끝난 직후 그는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의 체포 후 폰 브라우히치는 사우스 웨일즈의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치 정권의 다른 많은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자신들이 지휘하는 동안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역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대한 무대가 되고 있었고 브라우히치는 피고인 명단에 자신의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마비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해졌고 포로로 지내는 몇 달 동안 그의 신체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전직 야전사령관은 몸이 쇠약해져 천천히 고통을 겪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법정 절차는 군에 헌신한 그의 삶에 대한 우울한 종식을 의미했지만 그의 의식의 마지막 순간에 폰은 브라우히치는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며 받아들였다. 그는 결국 독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기소 가능성을 기다렸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되어 결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10월 18일
전직 원수는 함부르크의 군병원에서 폐렴을 앓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상태가 약해진 데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브라우히츠의 죽음을 나치 정권의 전략적 실패와 독일의 몰락을 이끈 맹목성을 보여주는 정당한 결과로 여겼다. 베르마트의 초기 승리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압도적인 확장이었고 세계를 긴장 속에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폰레프와 레닌그라드, 원수를 비난한 포위전. 빌헬름 리터 폰 독일의 야전 원수인 레프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주요 군사작전의 사령관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군사적 성공과 실패, 논란으로 점철된 그의 경력은 전쟁의 마지막 며칠과 그에 따른 법적 결과에 따라 정점에 달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알려진 소련에 대한 독일의 침공이 시작될 당시 레브는 북부군 집단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속하게 진격하여 상징적 가치와 산업 자원 측면에서 중요한 중심지였던 전략적 도시인 레닌그라드 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포위전이 독일군에게 큰 돌파구처럼 보였지만 곧 길고 격렬한 투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코프가 이끄는 레닌그라드 수비대는 독일군이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며 완강한 방어를 펼쳤습니다. 폰의 세력 레브는 낮은 기온, 적절한 물자 부족, 붉은 군대의 격렬한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도시를 점령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해 말 소련 내 독일군의 공세는 암울한 전망에 직면했고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모스크바 등 다른 전선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아돌프 히틀러는 레닌그라드에서의 공세 작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도시 전투에서 더 많은 자원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도시 봉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레닌그라드 내부에서 직접적인 학살은 막았지만 극심한 식량 부족, 극심한 추위, 끊임없는 공습과 폭격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전략의 변화로 본 레브는 포위 공격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다음 해 초 소련군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실패하고 병력 손실이 늘어나자 그는 지휘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지휘권 박탈은 씁쓸한 실수였고 당장은 큰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포위 공격에서 내린 그의 결정은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폰 레브는 다른 고위 독일군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점령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폰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리브점 이런 측면에서 포위 공격 동안 소련 민간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량 부족과 끊임없는 폭격으로 사망한 생활 환경은 전쟁 범죄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폰 레브는 자신이 상부의 명령을 따랐으며 자신의 목표는 순전히 군사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포위 공격 중에 발생한 파괴와 고통은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폰에 대해 제시된 증거 레브의 행동에는 소련 민간인과 전쟁 포로에 대한 잔혹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표된 바르바로사 법령을 시행한 책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민간인 처형에 대한 명확한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 중 사령관으로서의 그의 역할과 바르바로사의 지시를 수용한 것이 그를 소송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법원은 폰에게 형을 선고했다. 레브는 포위 공격 중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폭력과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그의 역할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변호인은 그가 이러한 잔혹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3년의 징역형이었는데 재판 과정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시간을 고려하면 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석방 후 폰 레프는 바이에른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고 공적 생활과 군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독일의 전쟁사와 연관이 있는 토론이나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피했고 전쟁 후의 삶은 신중했습니다. 바이에른의 피센에 살았던 그의 생의 마지막 몇 년은 익명으로 지냈고 유럽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전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침묵 속에 성찰하는 듯했습니다. 빌헬름 리터 폰 레브는 1956년 4월
29일에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사망했습니다. 발트프리트호프 묘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의 군 경력을 특징짓는 대중과 언론의 주목에서 멀리 떨어진 솔른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별다른 반향 없이 지나갔다. 시간과 거리가 그와 같은 군인들에 대한 관심을 줄였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지만 전쟁 중 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그의 죽음은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영광도 시련도 없이 전쟁 후 룬트슈테트의 슬픈 퇴각. 1914년 9월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의 징역을 막기 위해 히틀러는 룬트슈테트를 서부 전선 총사령관으로 다시 임명했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는 명목상 아르덴 공세, 즉 불지 전투 혹은 불지 전투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룬트슈테트는 연합군의 군사력과 자원 제한으로 인해 이 작전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룬트슈테트는 공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권한이 사실상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점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서 이 역할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실제 권한은 문의 경비원을 바꾸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작전은 독일군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45년 3월 히틀러는 룬트슈테트를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했고 갈등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를 제쳐두었습니다. 해고 후 룬트슈테트는 군 활동에서 은퇴했고 전쟁의 마지막 나날을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보냈다. 독일이 항복하기 며칠 전 그는 바트 근처에서 미국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바이에른주의 톨츠. 이 사건 이후 룬트슈테트는 영국 당국에 인계되었고 영국 당국은 그를 계속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금 초기 연합군은 그를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지에 대해 논의했는데 특히 그가 다양한 군사작전에서 수행한 역할과 잔혹행위가 저질러진 영토 점령에 관여한 사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된 다른 고위 공무원들과는 달리 룬트슈테트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1949년 수년간 구금된 후 영국은 그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대한 기소 의도는 사라졌습니다. 룬트슈테트는 급속도로 늙어가고 피로, 신체적, 정서적 고갈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은 사면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석방 후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는 서독으로 이주하여 하노버 클레펠트에서 검소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발 가게 위에 있는 작은 3층 아파트에서 나날을 보냈는데 이는 제3제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지휘관 중 한 명이라는 그의 이전의 지위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룬트슈테트는 깊은 개인적 상실도 겪었습니다. 수년간의 감금 생활과 풀려난 첫 몇 달 동안 그는 아내와 아들의 죽음을 겪었고 이는 그의 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의 패배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는 엄청난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그의 신체적 쇠퇴와 새로운 독일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탓에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은 고립과 비통함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동시대 많은 사람들이 회고록을 썼지만 룬트슈테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대신 눈에 띄지 않고 대중의 관심을 피했습니다. 그는 1953년 2월 24일 77세의 나이로 하노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독일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룬트슈테트의 장례식은 그의 후년과 마찬가지로 한때 그의 모습을 감돌았던 화려함이 부족한 엄숙한 의식이었다. 서독에는 아직 정식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적 연계는 없었습니다. 대포수레 대신 관은 간소한 말이 끄는 수레로 운반되었으며 참석한 몇몇 전직 베르마트 장교들은 군모 대신 실크햇을 썼다. 장례식을 주례한 에언스트 스트라서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프로이센인의 마지막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프로이센 정신을 대표하는 엄격한 의무감과
엄격한 규율을 특징으로 하는 장교 세대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발칸반도 폰 바이히스의 가차없는 작별 인사. 막시밀리안에서 바이히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년을 보냈고 1년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군 경력과 삶의 끝을 알리는 독일의 고위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45세 최 폰 바이히스는 독일군이 전쟁 초기부터 점령하고 있던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추축국에게는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심각한 보급품과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년간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여러 방향에서 진군하고 독일의 패배가 임박하자 폰 1세의 군대는 웨이크스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발칸반도에서 통제하고 있던 세력은 지역 게릴라들의 쉬운 표적이 되었는데 그들은 점령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더욱 강해지고 조직화되었다. 이 마지막 단계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유고슬라비아 철수는 극도로 어려운 조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파의 끊임없는 공격과 그 지역으로 진군하는 소련군의 압력으로 인해 독일군은 결속력을 크게 상실했습니다. 군인들은 흩어져 있었고 조직력도 부족했다. 인명과 장비 모두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에서 군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바이히스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해 3월에는 후퇴하는 독일군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그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달 25일에 본 바이히스는 독일의 방어선이 마침내 붕괴되기 직전에 지휘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독일의 패배와 제3제국의 붕괴로 인해 폰 웨이크스는 미국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많은 고위 독일 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쟁에서 그의 기록은 특히 발칸반도의 당파에 대한 작전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전쟁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지역은 독일군이 시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극도로 가혹한 통제 조치를 취한 곳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미국군에는 폰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이 전쟁이 끝난 후에 진행된 법적 절차에서 그렇습니다. 에서 바이히스는 자신의 행동과 그의 지휘하에 내린 명령에 대해 평가받을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의 상황은 전쟁 말기부터 알아온 건강 문제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건강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구금 중에 그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었고 건강 상태로 인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법정 절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재판과 공식적인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만약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그의 모습은 당시 다른 고위 독일 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전술적 능력과 제국의 이름으로 수행된 잔혹한 작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바이히스는 미국 구금에서 풀려나 새로 건국된 서독에서 민간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독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전쟁의 여파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그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수도가 된 본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군사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생애 후반에 독일 군사 과거에 대한 논쟁을 피했고 갈등 중 그의 역할로 인해 생긴 복잡한 인물상과 논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중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보다 조용히 지내며 가족 생활에 집중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는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재판과 유죄 판결에 직면한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그는 전쟁 후 몇 년 만에 은퇴했기 때문에 발칸반도에서 독일군의 행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었고 모호한 이미지와 여전히 분석과 의문을 제기하는 역사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1954년 9월 27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거의 9년 후 막시밀리안에서 바이히스는 72세의 나이로 서독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다. 일부 역사가와 사회 계층은 그를 독일의 전쟁 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뛰어난 군인으로 여겼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발칸반도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 억압 정책의
직접 가담한 인물로 지목했다. 침묵 속의 죽음, 서독에서의 폰 퀴흘러의 마지막 체류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야전사령관 거르크 폰 퀴흘러는 갈등의 마지막 며칠 동안 일련의 역경과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북부군 집단의 사령관을 맡아 레닌그라드 포위 작전을 맡았습니다. 이 작전은 1941년에 시작되어 약 900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지휘해에 있는 군대는 도시를 극심하게 봉쇄했고 이로 인해 파괴적인 기근과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붉은 군대가 강해지고 독일의 자원이 약해지면서 포위 공격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초에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련군은 도시를 해방하고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일련의 방역을 개시했습니다. 하여 퀴흘러는 점점 병력이 감소하고 조직력이 약화되면서 군대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년간의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가 몇 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 후퇴는 동부 전선의 전환점으로 독일군의 지쳐버림과 지난 몇 년간 그들이 누렸던 군사적 우위의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1944년 1월 방어선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한 후 폰 퀴흘러는 직위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독일군 고위사령부가 위치를 강화하고 소련군의 징역을 막기 위한 시도에 따라 발터 모델 장군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폰을 제거하기로 결정 퀴흘러의 죽음은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이었는데 갈등의 결정적 시기에 상황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그의 무능함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5월 독일이 항복한 후 퀴흘러는 미국 점령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연합군은 갈등 중 독일 지휘관들의 활동, 특히 동부 전선에서의 작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학대와 전쟁 범죄가 널리 문서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에서 퀴흘러는 소련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 특히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의 잔혹함과 소련 전쟁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에 있어서 그의 역할로 인해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폰 퀴흘러는 소위 최고사령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결정과 자신의 지휘해 또는 자신의 허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점령지에서 수감자들을 처형하고 민간인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명령에 대한 그의 지식과 관여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거르크 폰을 발견했습니다. 퀴흘러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형량은 징역 20년이었고 다른 동료들이 받은 형량보다는 덜 심했지만 그의 임기 중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은 셈이었다. 그는 란츠베르크 교도소로 이감되었고 다른 고위 독일 장교들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폰의 감옥 생활 퀴흘러는 다른 수감자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다. 그녀의 고령과 건강 덕분에 그녀의 수감 환경은 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그가 반성과 고립의 시간이었고 한때 존경받는 쿼터백으로서 자신이 보여줬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955년 2월 약 7년의 형기를 마친 후 퀴흘러는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났는데 이는 연합국 당국이 노약자와 병약한 수감자에게 허용한 일련의 조기 석방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석방 후 폰 퀴흘러는 서독으로 돌아와서 대중의 이목과 자신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피해 신중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석방 후 몇 년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 퀴흘러는 군부나 정계와의 접촉을 피했고 다시는 공적 생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한 마을인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전쟁이나 전쟁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거나 논평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수년간의 갈등에 대한 그의 침묵과 법정에서의 유죄 판결로 인해 독일 사회에서는 갈등의 공포를 잊고자 하는 욕구와 과거를 기억하고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마침내 1968년 5월 25일 거르크 폰 퀴흘러는 8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후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가 군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시절과 비교하면 독일의 상황은 이미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의 명예를 기리는 어떤 공개적인 행사도 열리지 않았고 그의 전쟁 중 공헌에 대한 표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독일 군사 조직을 대표하는 지휘관 시대의 종식으로 여겨졌으며 그 시대는 유럽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팽창주의적 야망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영광에서 법정으로 빌헬름 리스트의 패배와 비난. 빌헬름 리스트는 유명한 군 지도자에서 시작하여 생애 후반에 일련의 개인적, 법적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특히 갈등이 끝난 후에 어려움이 심각했다. 그는 독일군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으며 폴란드, 프랑스, 발칸 반도 침공을 포함한 여러 전략적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9월 소련의 여름작전에서 지휘권을 박탈당하면서 그의 경력에는 긴장과 전략적 실패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와의 의견 차이와 동부전선에서의 비효율적인 군사적 결정으로 인해 전쟁의 결정적 순간에 그는 소외되었습니다. 1945년 초 독일은 동부전선에서는 소련군의 징역으로, 서부전선에서는 연합군의 징역으로 엄청난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스트는 이미 군사작전에서 제외되었지만 집에 갇힌 채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다양한 전선에서 계속되는 전투에 참여하는 일에서는 고립되었습니다. 연합군의 멈출 수 없는 징역에 직면하여 독일군 부대가 곳곳에서 대량 항복하기 시작하자 리스트는 공영에 처해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었고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없었다. 독일이 공식적으로 항복한 직후 빌헬름 리스트는 연합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연합군은 전후 조치의 일환으로 나치 정권의 최고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나치 점령해 여러 점령지, 특히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에서 억압과 보복 행위를 수행한 군사 작전과 전략을 수행하는 데 관여한 고위 장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빠르게 밝혀졌습니다. 이들 국가의 점령은 현지 저항에 대응하여 일련의 억압 정책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리스트의 지휘를 받은 독일군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인질 처형과 기타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합군은 이를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인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독일이 항복한 지 2년 후 빌헬름 리스트는 소위 인질 재판을 통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와 다른 고위 공무원들을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주로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 점령 기간 동안 실행된 잔혹한 전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 당시 리스트는 인질 처형을 직접 명령한 적은 없지만 인질을 처형한 군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은 원수가 부하들의 개별적인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으며 주로 군지휘 계통의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스트가 지휘관이라는 직책에 따라 자신의 지휘해 수행한 행동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듬해 2월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점령지에서 억압적인 정책을 시행한 나치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혐의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빌헬름 리스트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수감 초기 몇 년 동안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생활은 힘들었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의 변호사와 가족은 그의 조기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리스트는 4년이 넘게 감옥에 갇힌 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인도적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그의 석방은 그의 이미지 회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물은 필연적으로 나치 정권의 범죄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석방 후 빌헬름 리스트는 공적 생활에서 물러났고 조용히 지내며 군사 및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남아서 비교적 평온하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살았고 어떤 종류의 주목이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도 피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의 이름은 발칸 반도에서 진행된 억압적인 정책과 나치 군사 점령의 본질과 연관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기타 국제 재판이 나치군 인사들의 기억과 판단을 확립하면서 리스트의 삶은 언론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라져갔으며 제3제국의 전성기에 그가 누렸던 명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다양한 학술적, 법적 맥락에서 전쟁 범죄에 대한 군장교의 책임에 대한 사례로 사용되었으며 그의 사례는 무력 분쟁에서의 지휘 계통과 명령 실행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렐름 리스트는 1971년 8월 17일에 91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군에서의 스타덤에서 비난과 불명예로의 전환기로 점철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별다른 화제나 추모의 뜻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는 독일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에서 그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사슬과 후에 소련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파울 폰 클라이스트의 마지막 전투.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 야전사령관 폴 루트비히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는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갑부대를 지휘하는 그의 능력과 전쟁 초기 유럽에 대한 급속한 침공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에게 군계에서 명성과 인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고위 베르마트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몰락도 마찬가지로 빠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서쪽에서 진군하고 동부에서 적군의 압박이 멈출 수 없게 되자 제1기갑군을 지휘하고 책임진 클라이스트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불길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의 패배가 확실해졌고 독일군은 혼란스럽게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스트는 가능한 탈출 경로를 마련하여 체포를 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 8일 독일이 공식 항복했고 클라이스트는 마침내 바이에른의 미터펠스에서 미국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클라이스트의 체포는 결코 영웅적인 일이 아니었다. 연합군은 그의 소지품 중에서 짐을 싼 여러 개의 가방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가 패배에 대비해 탈출 계획을 세웠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탈출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당시 많은 고위 나치 당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스트는 체포된 후 첫날에 미국 관리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세션에서 그는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독일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었고 독일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전략적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클라이스트에 따르면 제3제국의 운명을 결정한 요인 중 하나는 연합군의 항공 전력이었는데 이로 인해 독일의 도시, 인프라, 공급선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스트가 미국에 구금된 기간은 짧았다. 연합군이 나치 관료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클라이스트는 유고슬라비아로 이송되었고 그곳 당국은 그가 독일 점령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3년 후 유고슬라비아 법원은 그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발칸 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지휘해 저지른 탄압과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클라이스트는 자신이 직접 범죄 행위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법원은 그가 점령지에서 자신의 군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 클라이스트는 다시 소련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소련에서는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에 그가 이끈 공세로 인해 붉은 군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스트의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자기들의 영토로 잔혹하게 진군한 군대를 이끈 사람에게 모범적인 처벌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련 법원에서 클라이스트는 전쟁 범죄 혐의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고 수감 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이었습니다. 소련에서 가장 가혹한 곳 중 하나인 블라디미르 중앙교도소에 갇힌 클라이스트는 끔찍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극도로 열악했고 이미 70세가 넘은 클라이스트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옥은 주로 정치범과 전쟁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구금 환경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여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랜 전쟁과 고령은 그에게 빠르게 피해를 입혔고 그가 앓았던 동맥경화증은 상당히 악화되어 끊임없는 통증과 신체적 한계를 겪었습니다. 클라이스트는 투옥되어 있는 동안 체념의 태도를 유지했지만 동시에 불신의 태도도 보였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대화하면서 전쟁에서 자신의 역할은 단지 군사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변호했고 자신은 항상 전쟁의 규칙과 규범을 따랐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수행한 명령과 공격적 전술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부 전선에서 더 그랬습니다. 클라이스트 의생의 마지막 몇 년은 질병, 고립, 그리고 증오와 공포로 기억되는 정권에 헌신한 삶에 참담한 현실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1954년 11월 13일 폴 루트비히 에발트 폰 클레이스트는 모스크바 근처의 블라디미르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공식적으로 심부전이었는데 아마도 동맥경화와 감옥 내의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망 당시 73세였으며 그의 시신은 어떠한 의식이나 인정도 없이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묻혔습니다. 소련 정부와 많은 국제사회에서 클라이스트는 단지 또 다른 전범일 뿐이었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동안 저지른 공포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수치의 스티커 에르하르트 미리의 폭력적인 체포. 에르하르트 미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권력과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장관 겸 공군 총사령관이라는 높은 직책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생산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6월 헤르만 괴링은 그에게서 이러한 전략적 역할을 박탈함으로써 정권의 위계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부터 그는 알베르트 슈페어 밑에서 군수부에서 일했는데 이 직책은 그가 어느 정도 책임을 맡았지만 한때 가졌던 중요성이나 의사결정권을 그에게 주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인 이듬해 1월 미리는 마침내 루프트바페의 감찰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군사 구조 내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보루를 잃었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의 권한은 제한적이었고 그의 참여도 미미했는데 이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미리가 실제 지휘권이 없는 장교들의 예비군인 총통예비군에 배치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휘는 작전상의 의무가 없는 고위 장교들에게는 사실상 군사적 공백 상태였으며 더 이상 정권의 신뢰나 유용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치였다. 미리의 운명은 그가 발트해 연안에서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히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독일군이 항복을 앞두고 미리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전쟁의 마지막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저질러진 잔혹행위를 직접 목격한 영국 준장 대릭 밀스 로버츠의 지휘소로 전속되었습니다. 밀치는 영국 장교 앞에 서게 되자 거만한 태도를 취하며 사려 깊게 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밀스 로버츠는 밀치가 지낸 정권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한 행동이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밀스 로버츠의 반응은 무뚝뚝했다. 격노한 영국 장교는 미리를 자신의 야전사령관의 지휘봉으로 때려 심각한 부상과 두개골 골절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다툼 이후 영국 군인들은 총격 위협을 하며 그의 소지품을 빼앗고 그를 고위 나치 수감자들을 위한 구금시설로 옮겼습니다. 나치 정권이 붕괴되면서 포로로 잡힌 지도자들에 대한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 에르하르트 미리는 뉘른베르크 재판 중 하나에서 미국 군사 재판을 받았으며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노예 노동을 이용하고 전쟁 포로를 학대했다는 것, 강제 수용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의학 실험을 했다는 것,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 정책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그에게 처음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의학 실험과 관련된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4월 17일에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는 첫 몇 년을 레브도르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종신형은 최종적인 선고가 될 수 없습니다. 4년 후 독일의 미국 고등판무관 존 제이 맥클로이는 여러 전범들의 형량을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그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미리의 형은 종신형에서 15년 징역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러한 감형은 논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후 정치적 구조 조정의 맥락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선고된 일부 형량을 완화하려는 더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였습니다. 마침내 1954년에 에르하르트 미리는 약 7년간 감옥에 갇힌 뒤 가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 밀치는 대중의 시선을 피해 조용하고 신중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회고록을 썼던 다른 장교 및 정권 지도자들과 달리 미리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전후 정치 생활에 다시 개입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미리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전쟁과 감옥 생활의 여파로 그는 한때 누렸던 명예와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변했지만 많은 동시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자유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는 1972년 1월 25일 뒤셀도르프에서 사망하면서 독일 역사에서 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이미 전쟁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가 건설에 도움을 준 정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